물가가 10년 동안 3배가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이 3배 올랐다는 건 아무래도 버블이 있다라는 생각을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울 수가 없고요. 최근에 또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스트레스 DSR도 2단계 더 강화했고 내년 7월 되면 3단계에서 한도가 더 줄어들고 정책자금 대출도 규제하고 또 조건부 대출 또 건드려서 전세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또 미국 트럼프까지 됐다. 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하지만 이게 2분기 넘어가면 사실 불확실성 좀 제거될 것 같고요.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많다라고 본다면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반등, 강보합세,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인만입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이렇게 자주 불러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달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공인중개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거래량이 줄었다.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는요. 문 안 닫고 버티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야, 이거 어떻게 버티냐?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뉴스만 보면 뭐 거래량이 뭐 많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건 7월 거래량, 7월, 8월 거래량만 보면 사실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서울 기준에서 7월 거래량이 9천 건이 넘었거든요. 9천 건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2020년 이후에 넘버 3에 해당되는 거래량. 2021년이었나요? 16,000건이 하나 있었고 11,000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9,000건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숫자만 본다면 중개사들 먹고 살만하네. 뭐 그냥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수수료 뭐 0.7% 뭐 이렇게 받으니까 네. 좋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통계를 보면 실제로 올해 1월, 2월 거래량은 뭐 1,000건, 2,000건 정도였고 최근에도 3,000건대로 내려왔는데 서울이 25개 구거든요. 그러면 3,000건을 평균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실제로 몇 달 동안 한 번도 계약을 못한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될까요? 임대료도 내야 되죠. 뭐 실장들도 월급도 줘야 되죠. 유지비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자녀가 공인중개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말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을 그렇게 쉽게 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이제 보는 거는 그거잖아요. 집 한번 보여주고 내가 묵은 의뢰하면 집 한번 보여주고 계약서 도장 찍고 수수료 입금하고 야,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구조가 어딨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접수도 받아야 되죠. 광고도 해야 되죠. 집주인한테도 매물 접수를 받아야죠. 집을 보여주는데 한번 보여주면 계약이 될까요? 아니죠. 1번, 2번, 3번 10명, 20명의 손님한테 보여줘도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중간에 끼잖아요. 집주인은 돈을 많이 받고 싶죠. 그렇죠. 매수자는 돈을 적게 받고 싶죠. 네. 서로 다른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 당겨요. 왜? 이게 내가 게임에서 밀리는 순간 매수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올려줘야 되고 집주인은 돈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지기 위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욕도 엄청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안 걸리면 참 다들 좋은 사람이거든요. 네. 친구도 마찬가지고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돈이 안 걸리면 다들 너무나 좋은데 돈이 걸리면 친구한테서도 사기를 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노동이 굉장히 좀 심하다. 그리고 잘 되는 곳 양극화입니다. 만약에 10곳의 중개사가 있다면 아마 돈을 좀 번다 하는 곳들은 아마 제가 볼 때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고 한 3개, 4개 정도는 뭐 현상 유지 정도 하고 한 4개, 5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가 잘 되면은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뭐 7월,
8월이 한 6천 건 정도 됐으니까 7, 8월은 괜찮은데 이게 3천 건대 정도로 내려와 버리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또 시대 흐름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동네 공인중개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에는 프롬테크 해가지고 또 다양한 업체들 직거래 요즘 당근에서도 또 많이 그렇더라고요. 부동산 거래를 네. 한다고 당근이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당근이 해먹을수록 결국에는 중개사들이 설 시장은 더 줄어들게 되고 저는 시대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게 사실 중개사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좀 서비스 질도 올려야 되고 사무실 자체도 요즘 시대가 변하는데 옛날 방식, 옛날 복덕방처럼 작은 방 하나에서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수억 원의 계약을 그렇게 한다? 사실 요즘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들도 규모도 키워야 되고 서비스 질도 올리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건가요, 요즘? 요즘 왜 거래가 안 되냐고요? 자, 우리가 거래라는 건요.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네. 제가 이제 집을 사려는 매수자, 매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의견 일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라는 게 되는데 지금 의견 일치가 보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집주인들은 가격을 올리고 싶고 매수자들은 가격을 내리고 싶은데 이 의견 일치라는 게 둘 중에 한 명은 약간 손해 아닌 손해를 봐야 되는데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어느 한쪽이 확실히 이기면 거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수자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한다면 가격 내려. 어차피 안 팔리는 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가격 내리면 거래가 돼요.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야 가격 올려. 사고 싶으면 사고 싫으면 말어. 살게요. 지금 안 사면 안 돼요.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면 거래가 되는데 지금은 서로가 아쉬울 게 없다. 뭐가 아쉬울 게 없냐면 자 매수자 입장 제가 매수자라고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굳이 지금 사야 될까?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가 한강 벨트 지역들도 7, 8월에 전고점 뚫었습니다. 네. 엘스도 27억이 전고점이었는데 28억 뚫었고요. 헬리오시티도 23억 8천이 전고점이었는데 24억 뚫고 전고점을 뚫었다?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집을 기대감 때문에 사잖아요. 네.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지금 비트코인 왜 사요? 막 올라가잖아요. 트럼프 네. 당선되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지? 비트코인이 뭐 실적이 좋아졌나요? 미국 주가는 왜 올라가지? 미국 기업이 갑자기 좋아졌나요? 그냥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데 그러면 엘스 예를 들면 자 28억이 전고점이다. 집주인들은 28억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나는 28억에 사면 얼마가 가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볼까요?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수요자라도 내려가는 집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28억이 5년 후에도 28억이면 내가 본전을 한 건가요? 손해를 본 건가요? 손해죠. 손해잖아요.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뭐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까지 내야 되는데 28억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가야 될까요? 적어도 한 35억은 가져야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내가 한 7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와야 기존 재반 비용들 다 빼고 나면 3, 4억 정도 내가 시세 차익 자본이득을 얻는데 지금 35억을 갈까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 갈까?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할까? 그리고 집값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10년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2013년에 잠실주공 5단지가 얼마 했냐면 8억 7천 정도 했고 엘스도 8억 7천 정도 8억 7천 8억 8천 물론 뭐 9억짜리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 가격인데 지금 엘스가 27억 28억이라고 했잖아요. 3배 올랐거든요. 물가가 10년 동안 3배가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이 3배 올랐다는 걸 아무래도 버블이 있다라는 생각을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울 수가 없고요. 최근에 또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스트레스 DSR도 2단계 더 강화했고 내년 7월 되면 3단계에서 한도가 더 줄어들고 정책자금 대출도 규제하고 또 조건부 대출 또 건드려서 전세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또 미국 트럼프까지 됐다. 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일단 모르겠다. 발 빼자. 비가 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천막 밑에 들어가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전략이고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지금 가격을 내려야 될까요? 내릴 이유가 없죠. 내가 왜? 굳이?
지금 비가 오는 거 맞아. 비 그치겠지 뭐. 비가 뭐 계속 올 거야? 라는 생각을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근거가 있죠. 트럼프가 우리나라 잡아먹어?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서울은 또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입주 물량 지금은 마침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가 물량이 나옵니다. 그게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세 월세 가격이 뭐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주변 지역을 보면 영향을 주긴 줍니다. 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나오지 않았다면,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많이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올랐겠죠. 그거라도 나오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3년 유예가 걸렸기 때문에 입주하려는 주인들은 많은데, 주인이 입주하면 자기가 살던 집을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매물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 한 2분기 지나고 하반기 가까이 가면 이제 매수자들, 또 특히 세입자들 굉장히 불안합니다. 2026년 되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뚝 떨어지죠. 네. 2025년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포함하면 한 3만 5천 호 정도 되고, 포함하지 않으면 뭐 2만 한 3천, 2만 5천 호 정도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그나마 봐줄만 한데, 사실 이것도 부족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은 4만 7천 호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도 집값,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 올랐습니다. 지금은 반토막인데 그나마 괜찮은데 2026년이 되면 7천 호로 뚝 떨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 기다리자, 시간은 우리 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입주 물량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 올라가죠. 전세 가격 올라가면 매매 가격 밀어 올리죠. 거기에 또 금리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흐름을 보면 일단은 피벗은 했잖아요. 금리 내려가겠죠. 분양가 1년 동안 많이 올랐죠. 네.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값이 왜 떨어져?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분양가, 거기에 집값 불패. 버티면 그래, 뭐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어. 설사 떨어지면 어쩌라고. 나는 5년 10년 버틸 건데 버티면 올라가. 종부세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 자, 서로가 아쉬울 게 없다. 거래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폐업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은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렇죠. 차라리 집값이 올라가서 매도인 우위 시장이 돼서 거래가 잘 되거나, 집값이 떨어져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서 거래가 잘 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은 늘어나는데 이게 상승 매물이 많이 등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거래 당연히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져야 돼요, 거래는. 근데 지금 양쪽이 지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논리가 지금 다 서로 말되잖아요. 네. 굳이 지금 내가 왜 사야 돼? 내가 왜 굳이 팔아야 돼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당분간은, 이런 낮은 거래량이 올해 말 당연하고요. 아마도 내년 1분기까지도 이런 낮은 거래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저희 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영향을 받겠죠. 네. 뭐 옛날에는 미국에 기침하면 뭐 우리는 뭐 쓰러진다, 독감에 걸린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증시도 올라가고 난리도 아닌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 입장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찹찹한 마음. 야,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깔 수가 있는 게, 뭐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게, 강달러 고금리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환율 문제가 되고요. 환율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자금 유출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관세, 두 번째는 세금 감면. 네. 미국 내부의 사정입니다만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반도체 기업들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보조금을 줬습니다. 당근을 줬죠. 야, 당근 줄 테니까 우리 땅에 와서 공장 좀 지어줄래? 삼성, 하이닉스 들어와, 돈 좀 줄게. 사탕은 안 해서 줬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는 어떻게? 사탕을 왜 주니? 사탕 안 주고 우리는 그냥 때려버릴 거야. 너희들 우리한테, 우리 시장이 미국이 큰 시장인데 우리한테 너희들 수출하려면 내가 관세 때려버린다. 관세 안 맞으려면 니들 우리 안에서 지어. 라는 논리인데, 같은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사탕을 줬고 트럼프는 이제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최대 60%, 우방국들도 봐주지 않아. 니들도 웃지 마. 20% 때려버릴 거야. 라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걱정이 되는데 이게 강달러 고금리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수입을 하는데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수입 품목이 예를 들어서 이 종이를 수입을 하는데 100원이었는데 관세를 20% 부과하면 120원이 되겠죠. 네. 120원이 되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수입 품목 단가가 올라가면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네. 판매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고금리라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아, 미국이 겨우 이제 금리 좀 내려서 피벗해서 금리 내려가려고 이제 시동 걸고 이제 엑셀레이터 한 번 밟고 두 번 밟았는데 더 이제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야, 이게 다시 또 금리가 올라간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뭐 관세 부과도 마찬가지죠. 아니, 관세가 아니라 미국의 세금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35%에서 21%로 트럼프 이전 있을 때 이제 내려줬는데 이게 일몰이거든요. 2025년에까지만 21%인데 트럼프는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관세를 계속 연장하게 되면 재정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뭐 1조 뭐 몇천억 달러잖아요. 이게 저는 뭐 이제 조 넘어가면 계산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아니 1조 원도 아니고 1조 달러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재정 적자가 있는지 사실 밝혀진 게 그 정도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것만 보면 한숨이 나오죠. 또 이게 주한미군 분담금 뭐 5조 원? 아니 그 우리 세금인데 그럼 세금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트럼프를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네. 다행히 지금이 시즌 2 우리가 시즌 1을 봤단 말이에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2016년 11월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그 시기인데 그때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국내 사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굉장히 어수선해서 상승장이었는데 그때 6개월이 조정됐어요. 집값이 살짝 떨어지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물론 트럼프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데 트럼프 시즌 1 때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고금리가 아니었어요. 금리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국채 금리도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아니 관세 그때도 관세 부과했거든요. 높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왜 도리어 금리는 더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관세를 부과하죠. 수입 품목이 올라가죠. 기업들은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 왜? 올리면은 안 팔리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팔아야 되니까 마진이 줄어들어요. 수입 단가 한마디로 제로비는 올라가는데 내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져요. 기업이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이 70% 약 금융 자산이 30% 정도 7대 3 정도 비중인데 미국은 반대잖아요. 네. 약 대략으로 뭐 금융의 70% 부동산이 3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산층 대부분 국민들의 전 재산이 내 집 한 개 또는 2개 정도의 나의 노후 자산 그렇죠. 또 내 자녀한테 자녀의 향후 먹거리까지 우리 모든 게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주식이란 말입니다.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 국민들의 은퇴 노후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럼 여론이 안 좋아지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공화당이 져요. 중간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죠. 주가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은데. 그러면 지금 또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다.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이 최대 60% 우방국이 20%라는데 그게 최대치고 실제로는 저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을 거다. 트럼프가 사업가잖아요. 네. 저는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가장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가장 힘든 게 가치관과 이념이거든요. 가치관과 이념으로 똘똘 뭉쳐버리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돈 좀 줄 테니까 이거 좀 봐줘. 안 봐줍니다. 차라리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증 줄 때 그냥 돈 하나 끼워서 주면 넘어가는 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요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그냥 현행범으로 그렇게 되는데 차라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편했잖아요. 그냥 만 원짜리 하나 꽂아 주고 넘어가는 게 속편한데 그게 안 통하는데 트럼프는 그게 통한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이제 축하 연락을 했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죠. 조선. 트럼프는 알고 있어요. 아, 미국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한국한테 내가 얻어야 될 게 뭐고 쟤들한테 내가 줘야 될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이 조선업이 부족하다, 한국은 조선이 강하다, 중국한테 손 벌리기 어려우면 한국 조선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야, 좀 줘? 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줄까요?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카드가 있잖아요. 네. 관세 카드도 있고 주한미군 분담금 카드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협상장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야, 5조는 좀 그렇고 내가 한 5천억? 1조 정도 할 테니까 니들 조선 좀 다른 거다 지원 좀 해주고 반도체 내가 확 때려버리려다가 봐줄 테니까 좀 해줘봐 하는 기본 테이크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는 그리 협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뭐 엄청난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 1월 10일에 트럼프 취임이잖아요. 네. 취임인데 취임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불확실성, 우리 시장에서 안좋아하는 시장에서 좋아하는 거는 기대감. 지금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도 오르고 하잖아요. 그게 다 기대감이지. 불확실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성이 덮쳤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뭐 작전 수정입니다. 저는 설까지 봤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1분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게 2분기 넘어가면은 사실 불확실성 좀 제거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우리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대출 규제의 영향에 또 뭐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도 하고 트럼프까지 겹쳤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발을 빼고 집주인들도 호가를 올리지는 않고 일단 매물 내놓고 지켜보는 입장인데 내년 2분기 빠르면 2분기 길어도 하반기 정도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또 2026년에 입주 물량 줄어들게 되고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고 분양가 쉽게 안 떨어지게 되고 금리도 물론 트럼프가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리가 올라가면 최악의 상황이고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많다라고 본다면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반등 강보합세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2025년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지표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거래량 지표를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2024년에 이제 같은 흐름을 보였어요. 1분기는 약세, 2분기부터 회복세 해서 상승으로 갔다가 3분기 넘어가면서 좀 조정이 되다가 4분기 때 약세가 2023년, 2024년에도 이어졌는데 저는 2025년에도 이런 비슷한 모양새가 될 것이다. 적어도 1분기는 약세, 2분기부터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3분기 거래량 정점 찍고 또 살짝 너무 많이 올랐나?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또 살짝 조정이 되는 데칼코마니가 한 번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없냐면 지금이 아직 완벽한 상승장에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2022년부터 지금 조정의 터널인데 조정장의 특징이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겁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인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바다 보면 파도 치잖아요. 파도가 쳤다가 밀물 설물 하면서 오염물질도 제거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듯이 부동산 시장도 등락을 거듭하는 이 보합 구간이 버블을 제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에 버블이 있었잖아요. 사실 많이 꼈는데 저는 지금 한 반 정도는 제거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지금 그때 가격이 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거대라고 하는데 안 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제거가 됩니다.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2020년,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2025년 되잖아요. 네. 벌써 5년? 4년, 5년이 지났는데 4년, 5년 동안 내 월급이 올랐다 안 올랐다? 올랐죠. 올랐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뭐 대기업은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2020년에 김밥 가격과 지금 김밥 가격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아파트 분양가는요. 아파트 분양가도 벌써 몇 올랐죠. 퍼센트야. 1년 만에 서울은 35%,
수도권, 경기도는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1년인데 4년,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로또 뭐 이런 분양들 나오잖아요. 네. 줍줍. 2020년, 2021년에 분양한 아파트들 분양가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지금보다 30% 이상 많이 저렴합니다.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때 가격이 유지만 돼도 그때는 오버슈팅이 돼서 버블이 이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더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신고가 얘기는 이제 한강벨트 얘기예요. 강남 3구, 마용성, 또 강동구, 동작구까지 이야기고 그걸 벗어나면 아직도 전고점 회복되지 못한 곳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버블이 제거되고 있고 이 제거되는 과정이 2025년 2026년 정도까지 제거가 된다면 저는 이제 상당히 제거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제 예상처럼 흘러갈 수도 있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야, 이거 트럼프 뚜껑 열었더만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는데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 아니, 이제 피벗했는데 또 올라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한 번 올리고 끝날까? 만약에 미국이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또 다른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2차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2차 하락이 오면 저는 이게 마지막 조정 구간의 마지막 하락이다. 그러면 기회를 잡아야겠죠. 2차 하락의 특징이 1차 하락 때도 그랬지만 한 6개월 정도 단기간에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락을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기회로 여겨야겠네요. 기회로 얘기하죠.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1차 하락 때는 우리가 놓쳤잖아요. 네. 사실 놓치는 게 정상이 이게 단기간에 하락이 왔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사람은 경험이 많은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거나 자금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이나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무주택자들이 떨어지는 칼날 잡기는 어려운데 두 번째 떨어지는 칼날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잡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든지 떨어진 걸 보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2차 하락이 왔을 때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잘 넘어가는 경우는 한 2년 정도 더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 구간이 끝나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2차 하락이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좀 더 빨리 당겨서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저는 내 집 마련은 1순위다. 네. 미션 임파서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요즘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상황을 두고 보면 좀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된다고요? 네. 왜? 부동산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또 가격도 절대 가격도 너무 높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돈 벌기 원래 어려워요.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쉬웠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쉬웠죠. 그럼 주식은 지금 돈 벌기 쉽나요? 어렵죠. 어렵죠. 네. 코인은 쉽나요? 비트코인? 어렵습니다. 한 달 전에 살 걸 트럼프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되는데 베팅을 했거든요. 네.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주식 하시는 차영주 소장님하고 네. 커피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영주 소장님은 해리스가 이긴다. 저는 트럼프가 이긴다. 예, 베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트럼프 인기가 상당하거든요. 바이든이 못했기 때문에 유리한데 커피 내기는 이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커피를 내게 할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놨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자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다. 네. 비트코인 살 걸, 뭐 엔비디아 살 걸, 뭐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오면서 지하철에서 좀 재밌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30년 전에 1억 원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하면 얼마나 수익이 얻었을까라는 뭐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드, 금을 사면은 뭐 6억 원이 됐다. 6배 정도 올랐고 뭐 또 아파트를 사면은 뭐 30억이 됐고 한데 엔비디아를 사면 1,000몇백억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론이고 실제는 어떻게 될까요? 30년 전에 엔비디아를 샀다. 실제로는요? 이미 없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유하고 30년을 보유한 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샀는데 까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뭔 짓을 했지? 라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2배 정도 올랐을 때 대부분 정리를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30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 우리가 결과만 보는 겁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끝났어.
1년 전에는,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조선시대는요. 조선시대는 집 사기 좋았을 것 같습니까? 양반들이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한양집 팔면 야 친구들한테 야 너 지금 발령 나서 너 지방 가는데 너 한양집 팔고 가면 너 다시는 못 온다. 다산 정약용 선생 또 유배 갈 때 자녀한테 집 팔지 말라고 했잖아. 네. 야 너 집 팔아먹지 마. 아버지 절대 너 팔아먹으면 우리 이제 한양 못 살아. 라고 하던 시절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올해 4월? 5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봄이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금을 사고 싶다고 해요. 네. 제 후배가 이제 또 금은빵 하는 후배가 있어서 금도 이제 잘 사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순정품 좋은 금을 사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때가 38만 원 하더라고요. 한 돈이 38만 원. 현금으로 사면 34만 원. 카드로 사면 38만 원. 그래서 10돈을 샀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아 나도 살까? 말까? 하다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그냥 샀어야 되는데 이게 또 직업병이어가지고 야 1년 전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됐어? 형 1년 전에 28만 원 했는데 지금 38만 원이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28만 원에서 38만 원이면 30% 상승을 했고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전고점이다. 야 이거는 오버슈팅 같은데? 야 좀 제거가 되면 30만 원 초반 구간에 오면 연락해. 내가 살게.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직업병인데 그냥 샀어야죠. 돈 있고 필요하면 사야지. 뭘 기다려. 어떻게 될 줄 알고. 금값이 30만 원 초반으로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지만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흐름을 보면 올라가는 추세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샀어야지. 지금 50만 원 넘잖아요. 네. 내가 무슨 짓을 하죠. 뭐가 떨어져. 그냥 사도 38만 원에 사서 50만 원이면 지금 몇 퍼센트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로는 그 금은빵을 하는 후배조차도 형 너무 많이 올랐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이거 오버슈팅이야. 말이 안 돼. 네. 뭘 말이 안 돼. 말이 되지. 그냥 사라고 했어야지. 아유 후배 잘못 떠가지고 이렇게 남 탓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 또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제가 2012년, 2013년 얘기해 드릴까요? 서울이 바닥이었을 때 잠실주공 5단지가 뭐 8억 7천 하고 그때 전세가 3억 했거든요. 그러면 5억 있으면 네. 샀잖아. 개포주공이 5억 7천 했습니다. 34평 배정 받을 수 있는 물건. 지금 DH 퍼스트 아이파크 네. 5억 7천? 전세가 9천? 그러면 한 5억도 안 되는 돈이면 34평 배정 받는 개포주공을 샀는데 지금 뭐 30억 넘잖아요. 네. 왜 안 샀을까? 왜? 그때는 무서웠으니까요. 그 가격도 두려우니까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렵습니다. 오르면 올랐다, 오버슈팅 됐다고 두렵고요. 내리면 내린다고 두렵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평가는 시간이 지나서 판단하는 문제지 지금 우리가 저평가다 아니다를 무슨 기준으로 골드가 저평가일까요? 비트코인이 저평가일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막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88,000달러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고평가일까요? 가장 높은 가격인 건 맞는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억 같다. 5년 후에 만약에 10억 같다라고 하면 1억이 굉장히 저평가잖아요. 굉장히 저렴했던 거죠. 저렴했던. 네. 그때 되면 그때 살 걸 이라고 할 수도 있고 5년 지났는데 뭐 여전히 그 가격이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비트코인이 10억에 갈지 다시 5천만 원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평가를 논하지는 말자. 단 2020년, 2021년이 제가 버블이 있었다고 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동안 집값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버블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 네. 절대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LS가 27억이면은 버블이고 27억 넘어가면은 버블이고 27억 이하면 괜찮다.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흐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4년, 5년 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1, 2년 정도 더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건전한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 구간을 지나간다면 저는 이게 집값이 지금 많이 비싸다?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지나면 집값은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지금 화폐 가치와 10년 후의 화폐 가치는 다릅니다. 지금
1억 원이 있다? 10년이 지나면 그 1억 원이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면 물론 뭐 이자는 붙지만 실질가 금고에 넣어둔다면 은행이 아니라 금고에 넣어둔다면 7,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요. 골드로 사면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고 실물 자산을 사면 어떻게든 물가 상승률만큼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비싸기 때문에 못 산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단기간에 급등을 한 거는 맞다면 그 조정 과정을 지나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이게 고가다, 고평가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자산에서 환호해서 팔고 또 얼어붙었을 때 매수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이 매수하기 적기라고 보시나요? 그게 말이 쉽지. 뭐 환호에 팔고 얼어붙을 때 사라는 게 굉장히 이론적이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맞는 말인데 이게 현실에서는 막 올라가자. 제가 뭐라 그랬나요? 기대감, 주식과 부동산의 기대감에 살고 불확실성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환호를 지른다는 건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이제 막 그렇죠. 그게 달했는데 그 기대감을 무시하고 내가 판다. 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잘못하면 환호 더 지를 수도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7년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이 올랐는데 2017년에 파신 분들도 많아요. 왜? 15, 16, 17, 3년 올랐거든. 아, 이거 환호에 팔아야 돼. 팔았는데 환호가 더 질러. 더 올라가요. 미쳐. 2017년부터 더 많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환호도 잘 봐야 된다. 제가 냉정한 답을 드리자면 환호가 끝난 다음에 팔아야 된다. 환호가 끝난 다음에 환호 지르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는 파티가 끝났잖아요. 파티가 끝나면 집값이 뚝 떨어질까요? 서서히 내려오겠죠. 서서히 내리니까 환호는 끝나는 거는 보자. 파티는 끝나고 파는 게 맞다. 그러면 집값 하락을 보더라도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2012년, 2013년 서울 바닥 때 들어간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는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아는 사람은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피나요. 네. 그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된다? 2014년, 15년에 들어가. 바닥을 찍고 강남 아파트가 뭐 1억 정도 올랐다, 2억 정도 올랐다 할 때 들어간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환호를 지를 때 팔아라는 거는 지극히 이론적이다. 막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친구야, 할 수 있어. 뭐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네. 공감이 되지 않아요. 환호 지를 때 팔아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환호가 끝난 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 말고 환호가 끝난 다음에 한숨 돌리고 투자하는 게 맞겠고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팔 때도 그렇고 환호 끝난 다음에 팔아야 되고 살 때도 뭐 얼어붙었을 때 뭐 얼마나 얼어붙을 줄 알고 얼어 죽어요. 그 제비 이야기 있잖아요. 겨울 끝난 줄 알고 왔다가 봄인 네. 줄 알고 왔다가 제비 어떻게 됐어요? 얼어 죽죠. 얼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 판단하면 얼어 죽어요. 투자했다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뜻한 걸 확인하고 바로 여름이 오나요? 요즘 봄이 좀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봄 기운이 있고 여름이 오니까 봄 기운이 확실히 왔을 때 뭐 벚꽃 피고 개나리 펴고 할 때 해야지. 네. 그냥 따뜻한 바람이 잠깐 느껴진다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제비처럼 그냥 갑니다. 골로 가니까 이거는 이론을 믿지 마시고 저는 항상 한 단계 더 지나고 나면 그때 환호 질렀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나고 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 거고요. 실제로 정확한 타이밍은 그냥 운이다. 2012년, 13년도에 들어간 사람은 운이고 14년, 15년에 들어간 사람은 가장 잘한 사람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매수하기 좋은 지역을 한번 금액대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무주택이라는 걸 제가 전제 조건으로 네. 좀 할게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3주택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4주택으로 가서 취득세 중과세 맞고 양도세도 그렇고 양도세는 이제 한시적으로 뭐 중과세는 빠졌습니다만 네. 종합부동산세든 여러 가지가 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3주택자는 만약에 내년에 2025년에 집값 오르면 땡큐잖아요. 아니 3개 있는데 올라가면 됐지. 뭘 또 4개까지 해가지고 더 올라가면 좋겠으나 그거는 욕심이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2차 하락이 오거나 좀 더 조정이 지나가고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무주택자라면 우리가 정확히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들이라면 일단 귀를 막으세요.
오르고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불확실한 사실 예측이라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주식도 그렇지 않나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면 일주일만 지나도 다 틀리잖아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다 틀리잖아요. 항상 논리는 있지. 아 이거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금리 흐름이 어떻게 되고 트럼프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고 모르니까 불확실성이죠. 그 불확실성의 전문가의 예측을 믿고 나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거기에 온전히 불확실성 확률에 판단하는 건 좀 맞지 않다.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필요하면 사야 된다. 네. 그러면 나의 기준에서 남을 보지 말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요. 남들이 막 사고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금이 되고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지. 왜? 한 번 사면 보통 7년 가지고 가거든요. 네. 평균 보유 기간이 7년 정도 됩니다. 7년 후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매우 높죠. 그러면 저는 51%의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확률은 51%보다 올라가면 베팅하는 겁니다. 동전 던졌을 때 이쪽 동전이 더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는데 이제 전략을 좀 짜야겠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인데 전제 조건은 절대 무리한 투자는 하면 안 되겠다. 무리한 투자가 뭐냐면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뭐 내려갈 확률이 저는 많다고 베팅을 합니다만 만약에 금리가 다시 불확실성이 커져서 2022년처럼 금리가 올라간다. 대출 이자가 2배 정도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도 버텨야 되잖아요.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 3년 정도는 버텨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금액대별로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거죠. 금액대별로. 그러면 3억 정도?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3억? 3억 모으기도 힘듭니다. 사실 큰 금액이죠. 큰 금액입니다. 네. 사실 1억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하지만 어떻게든 3억을 모았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을 좋아합니다. 서울은 미분양도 적고 입주 물량도 적고 좋은데 3억으로 현실적으로 한강 벨트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도 LTV 아무리 고려해도 물론 신혼부부들은 뭐 LTV가 80%까지 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대출 받는 건 물론 뭐 디딤돌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거는 좋은데 최근에 정부가 또 수도권 지역들은 또 네. 디딤돌 대출도 또 이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5억 원 이하 아파트인데 대상이 5억 원 이하의 서울의 아파트 찾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게 됐든지 3억 정도로 투자한다면 투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대출을 받고 투자하는 방법,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의 방법인데 저는 투자라면 내가 당장 거주할 거 아니라면 주거와 투자는 좀 분리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입장입니다. 30대들 중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네. 부모님 집에 거주할 수도 있는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로 살아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 첫 번째는 부모님이 서울 수도권에 계셔. 그렇다면 저는 일단 메뚜기 빈대 작전을 좀 부모님한테 달라붙으십시오. 네. 일단 달라붙으면 주거 비용이 기본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세이브가 됩니다. 내가 월세 살아도 요즘 기본 60, 70은 그냥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비에 내가 또 샴푸, 비누 먹고 하는 거 다 써야 되잖아. 그러면 150만 원 그냥 나가는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150만 원 세이브 되거든요. 네. 그 150만 원을 이제 종잣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붙고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러면 3억으로 전세 끼고 사면 한 6억 정도 아파트 살 수가 있고요. 뭐 2억이면은 한 뭐 4, 5억짜리 살 수가 있는데 일단 서울에서 보자면 저는 첫 번째 눈여겨보는 게 교통, 미래 가치 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계동과 중계동, 창동, 그러니까 노도강이라고 하는데 도봉구 창동 쪽하고요. 중계동하고 상계동 주공단지들. 왜냐하면 상계 주공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좀 낮고 88년도, 89년도 그때 이제 입주한 단지들이기 때문에 재건축 허용이 연한도 됐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창동역에 GTX도 생기고 네. 그 지역의 유일은 아니고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직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상습 교통 체증이 유발이 되는데 GTX가 생기고 그쪽에도 계획이지만 또 비즈니스 타운이라든지 이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가 저평가된 지역을 꼽으라면 저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은 그 지역이다. 물론 선생님 그래도 한강 벨트가 좋지 않을까요? 아 좋지. 좋은데 돈이 있냐고. 그러니까 내 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요
역세권에 교육 환경도 좋고 네. 한강도 보이면 좋겠고 브랜드 아파트에 신축이면 더 좋겠네요. 공원도 좀 있으면 좋고.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현금 한 30억 들고 오시면 제가 좀 추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다 만족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 자금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할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1번부터 10번까지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네.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새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역세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돈이 많을수록 1, 2, 3, 4, 5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돈이 없을수록 좁아듭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1번만 생각하든지 아니면 2번만 생각하든지 1, 2, 3만 생각하든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우선이다라고 하면 내가 거주할 집이 아닌데 네. 상계동이면 어떻고 중계동이면 어떻고 창동이면 어떻고 강남이면 어떻습니까? 돈만 벌면 되지. 그렇죠. 근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지역들 전세 끼고 사면 아직도 2021년 전고점 대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80% 뭐 90% 이하 80% 수준의 매물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추가 분담금 문제가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감에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뭐 10년이 걸리면 어떻고 2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플랜카드 하나 붙이면 되지. 안전진단 통과, 뭐 건축 심의, 사업 시행 계획. 재건축은요 플랜카드만 붙이면 돼요. 완공까지는 못 기다립니다. 최근에 일기 신도시 뭐 손도지구 뭐 네. 얘기 나오는데 일기 신도시가 2027년에 착공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요. 진행해도 저는 2037년에 착공 들어가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절대 빠르지 않고요. 최근에 서울이 뭐 지상철 네, 지하로 집어넣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빨리 되겠습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빨리 안 된다면 우리가 호재가 있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눈여겨보는 게 좋겠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또 청약 시장도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30대 분들 만나보면 청약이 잘 안 돼요. 가점 점수도 네. 낮고. 그래서 물어보면 정말 신중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너무 신중해서 서울에 나오는 정말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원펜타스 네. 뭐 이런 거 로또 나오는 걸 청약을 해. 아니 그게 당첨이 되냐고. 전생에 나라를 구해도 안 되는데. 일단 가점 점수에서 안 되고 추천 물량이 있는데 그 몇십만 명이 몰리는 곳에 내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전생에 내가 적어도 이순신 장군 아들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당첨이 되지. 아마도 내가 당첨이 안 되는 거 보면 전생에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을 수도 있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잘 안 되거든요. 청약하면 다 떨어지거든요. 과거에 무주택자 할 때도 뭐 2대1도 떨어지고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100명 모집에 101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한 명이 접니다. 101명에 한 명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전생에 나라 팔아먹었다 진짜. 그러니까 청약은 힘들어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 곳이나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도전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로또 한 번 사면 당첨이 됩니까? 그 좋은 꿈을 꾸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사면 안 되면 청약도 좋은 물량들은 꾸준히 해야 된다. 좋은 물량이 뭐다?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규제지역이거나 공공택지에 되는데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구는 절대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3억으로 접근할 수 없는 네. 당첨이 돼도 부모님이 능력 때문에 모를까 본인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공공택지 눈여겨보는데 실제로 공공택지 수도권에서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매주 이제 분양단지들 다 분석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들이 매주 한두 개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집어 넣으셔라고요. 선생님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니 보통 평균 7년을 보유하고 분양을 받으면 3년 후에 입주하고 7년 보유하면 10년을 가는데 10년 후에는 택지지구들이 인프라가 좋으니까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집값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집 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내년에 선생님 2025년에 집값 올라요 내려요? 왜요? 내리면 집 사려고요. 내릴 때 집 사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7년, 10년 후를 보는 거고 내년에 집 사고 안 사고는 다주택자들이 하나 더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저는 좀 도전하셔라. 수도권 지역에. 뭐 지방은 또 다른 문제고요. 네.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나 좀 부모님이 능력이 되면
강남에 그런 물량들 도전해도 좋겠다. 그래서 3억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청약이거나 이렇게 상계동, 창동, 중계동 쪽에 소형 아파트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제 경매. 경매도 어떻게든 시세보다 저렴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반값으로 낙찰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도 갑자기 뚝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고 종자손도 좀 만들고 하는 시기가 이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청약만 하지 말고요. 경매만 하지 말고 급매만 하지 말고 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자. 그래서 청약 좋은 거 나오면 계속 청약을 하고 아무거나 말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그 택지지구. 저는 항상 택지지구. 서울을 제외하면 저는 택지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땅이 없으니까 서울 전체가 다 알짜배기고 서울을 제외하면 인구 감소 시대에도 앞으로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곳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택지지구. 택지지구는 딱 계획도시잖아요. 새 아파트에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편의시설, 상가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억 원 정도라면 저는 이런 전략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5억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또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죠? 넓어지죠.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5억에서 10억 정도 사이면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구간이 사실 이 구간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3억 정도면은요 본인도 알아요. 3억으로 내가 좋은 데 못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낮아요. 눈이 낮아서 그냥 그래 상계동도 괜찮아, 금광구도 괜찮아, 청약도 괜찮아라고 하는데 5억 이상이 되면 일단 눈이 좀 높아. 눈이 좀 높아요. 그럼 약간 스펙이 좋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직장도 좋아. 남자든 여자든 자, 이런 분들이 눈이 좀 높잖아요. 눈이 높은데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가면 이제 점점 선 들어오는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만남의 횟수가 줄어드는데 눈은 여전히 높아.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 구간이 저는 이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눈이 좀 높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물론 굉장히 큰 돈이에요. 5억 10억이면 거의 뭐 VIP급의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투자하러 가면 강남에 집 사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A급은 못 사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반포의 그런 아파트들, 또 개포의 새 아파트, 또 엘스 리센츠 이런 아파트를 5억에서 10억으로 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소형은 살 수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데 그런 A급을 제외한 랜드마크를 제외한 아파트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마포, 성동 이런 데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반포, 압구정 이런 데는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너무 눈을 너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살짝만 좀 내립시다. 그래서 여의도, 압구정, 반포는 신흥도 아니지 어너더 레벨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찾아보지 말자. 오르지 못할 곳은 찾아보지 말자. 그래서 그들 지역은 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전생에 나라 구하면 가능하겠지만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역들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 마포, 성동구에 5억에서 10억으로 전세 끼고 투자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뭐 10억에서 그러면 5억에서 10억이라는 얘기는요. 10억에서 한 20억 사이의 매매 가격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아파트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포 뭐 이런 데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살짝 눈을 낮춰서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알아보면 되겠고 역시 이제 경매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이런 이제 외곽 지역들보다는 요 정도 금액이 된다면 한강 벨트는 들어가되 강남, 서초 중에서 이제 진짜 핵심 지역들은 빼고 과감하게 빼고 마포, 성동, 강동, 동작, 송파까지 저는 대상으로 해서 구축 아파트, 신축은 또 가격이 많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구축 아파트들 중에 좀 오래됐고 재건축 추진할 수 있고 용적률도 좀 괜찮은 아파트들 찾아보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도 이제 일기 신도시라든지 또 재건축할 수 있는 곳들 과천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할 수 있으면 과천도 좋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서울에 붙어 있는 수도권 지역들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겠죠. 뭐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뭐 골라서 가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압구정은 못 들어갑니다. 막 들어는데 10억 이상도 이제 굉장히 좀 범위가 광범위한데 10억 이상이 훌쩍 뛰어넘어서 한 30억 이상 되는 분들이라면 사실 현금이 3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현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산가들 땅도 있고 부모님도 재산이 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반포 사셔도 되고 원베일리 사도 되고 압구정 사도 되고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사는 건 말리지 않아요. 왜? 아니, 돈 있는데 떨어진들 뭐 매덕 떨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 그렇죠. 있습니까? 떨어지면 잘 버티다 보면 나중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원베일리가 뭐 60억 63억에 거래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상관도 없고요. 거기 사신 분들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매각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샀겠습니까? 그냥 반포에 강남에 가장 좋은 새 아파트에 신세계 백화점 슬세권에 슬리퍼 신고 가서 밥 먹고 오고 살기 편하니까 그냥 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거기 아파트 한 개 사신 분이 엄청난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올라가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빼고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무주택이라면 10억 이상 되시는데 무주택인 분들은 구매 욕구가 좀 약한 분들이에요.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아예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좀 불안한 마음 이러다 집값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떨어지면 못 삽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떨어질 때 절대 못 사고요. 이런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뭐 저는 지금이라도 사라. 그리고 내년에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왜? 5년 후 10년 후는 올라가 있으니까. 하지만 정 불안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진짜 억울해서 안 되겠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억울해가지고 나는 차라리 그냥 전세로 계속 살면 살았지 억울해서 나는 지금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에 하나라도 확률이 50%는 안 됩니다만 이차하게 혹시라도 혹시 압니까? 트럼프가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생기면은 떨어집니다. 집주인들이 호가 안 내릴 것 같잖아요. 그냥은 안 내리는데 불확실성이 커지면 내립니다. 내리게 되면 뭐 고점 대비 30% 아니면 핵심 지역들도 20% 이상 내려가게 되면 그때 사면 되잖아요. 그때도 안 산다면 본인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못 사고 안 떨어져도 못 사면 본인이 하자가 있는 거지. 내가 결정장애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안 사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부동산하고 안 맞다고 한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금융에 투자하든지.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은 주식도 못 살걸요. 안정성이 높은 부동산도 못 하는데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코인은 더 못 하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예금에 넣어둬야 되는데 제발 그러지는 마셔라. 그냥 돈 있으면 하시고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는 절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떨어질 날만 기다려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인천 부동산 시장은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은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이 이제 보합의 제가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직 본격 상승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전환되지 않았는데 이 보합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는데 서울 기준에서 일단 완전 상승은 아니잖아요. 네. 완전 폭락도 아니고 그럼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관망을 하는 분들도 있고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아직은 고점 대비 좀 고점을 이르지 못한 곳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건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가요? 그렇죠. 투자 잘하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더 확실한 뭔가 믿는 구석에 뭔가 베팅을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상승장일 때는 특징이 뭐냐면 아무데나 투자해도 다 올라가거든요. 상승장일 때 아무데나 투자해도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조정의 구간에서는 불안하니까 핵심 지역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한강벨트 신고가가 나와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신고가가 나와도 거래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여기는 좀 뭔가 진짜 나중에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안심할 수 있는 버팀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강벨트로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할 수는 없고 특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같은 수도권인데도요. 저는 시장 가치 저는 아파트 시장을 볼 때 이제 네 가지 가치를 보는데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내재 가치를 보는데 현재 가치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죠. 네. 시세, 입지나 역세권이냐, 교육 환경이냐, 편의 시설이냐, 세대수, 새 아파트 이런 걸 가지고 결국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는 가치고요. 내재 가치는 재건축할 때 이제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 용적률이 얼마나 낮으냐. 그래서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재건축할 때 유리하냐를 내재 가치고 미래 가치는 지하철역이 생긴다든지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근데 시장 가치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면 저는 보는 기준이 2017년에서 2021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승장의 시작과 끝점을 보고 얼마나 올랐느냐를 가지고 저는 이제 시장 가치가 있다 없다를 보는데 보통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2배 정도. 그러면 2배보다 보통 2배 정도인데 수도권에서 1.3배 올랐어. 그럼 얘는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2배 정도면 좋아. 괜찮은데 어떤 데는 막 3배, 4배 올라가는 데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네. 남들 2배 올라갔는데 얘가 왜 3배, 4배 올라갔지? 확인해 봤는데 뭐 지하철역이 발표가 됐다. 착공이 들어갔다. 이런 합리적인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은 괜찮아요. 네.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호재 미래 가치 GTX가 있는데 너무 단기간 급등했다. 3배 올랐다. 이건 나중에 또 조정됩니다. 네. 2020년, 2021년, 2022년에 오히려 조정이 좀 많이 되는 곳들, 의왕이나 이런 곳들이 네.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오버슈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2배 정도로 보는데 인천도 2배 정도 갑니다. 물론 인천도 단지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송도 예를 들면 인천이 대표 주자니까요. 그렇죠. 2배 정도, 강남도 2배, 송도도 2배를 갑니다. 2배 가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그래프를 보면 상승 그래프를 한번 뽑아보면 강남은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요. 꾸준히. 네. 2017년 또 오르고 18년 또 오르고 19년, 20년, 2021년까지 오릅니다. 인천 쪽은 어떻게 오르냐면 2017년 별로 안 올라요. 2018년 별로 안 올라. 2019년 좀씩 하다가 2020년부터 폭등합니다. 2020년, 2021년 2년의 폭등이 시장 가치 2배를 다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강남은 꾸준히 상승한다. 인천 외곽 지역들은 늦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강남 핵심 지역들 우리 저수지 인원으로 본다면 올라갈 때 강남부터 올라가서 이제 저수지 물이 말랐다가 비가 오면 중심부부터 차잖아요. 네. 외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부터 올라서 외곽으로 번지거든요. 그래서 강남 오르고 상승장일 때 특징이 강남부터 물이 차고 한강벨트 물이 차고 경기도 가까운 서울 가까운 남부권 분당이나 광명이나 과천이나 하남이나 이런 지역들 물이 차고 그다음 수도권 외곽 지역들 서울 북부 지역들 그다음 인천 송도 오르고 송도가 이제 거의 같이 움직이고 송도 오르고 나면 인천의 구도심들 이 마지막 올라 순서가 있습니다. 다다다다. 그러니까 5년을 상승장을 보면 순서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걸린 구간들은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가치는 비슷한데 그 상승 기간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상승 기간은 좀 짧습니다. 짧은데 한 번 올라가면 올라가는 폭은 좀 크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상승장의 마지막에 올라가기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끝물에 잘못 걸리면 물릴 수 있겠네요.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강남이 좋다는 말이 강남이 천정부지 많이 올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상승 기간이 좀 길고 하락 기간이 좀 짧고 버틸 때도 잘 버티고 회복될 때도 좀 빨리 회복된다는 거지 절대 가격을 본다면 결국에는 상승률은 비슷하다. 그래서 인천이라고 해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징을 알고 우리가 네. 좀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조정의 구간입니다.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가물어서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도 지방부터 떨어졌고요. 올라갈 때 2020년에 마지막에 지방 중소도시들도 올랐잖아요. 네. 제가 수도권만 봐서 인천이라고 했는데 중소도시도 올랐는데 걔들이 오르면 사실 끝물이거든요. 포항, 경남, 전주 뭐 이런 지역들, 창원은 좀 큰 도시입니다만 이런 지역들이 오르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수도권에서 본다면 인천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송도는 좀 빠릅니다. 송도는 거의 수도권 분당 다음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고 저는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인천까지 완전한 훈풍이 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 중에서도 지금은 크게 관심 받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천지개벽할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인천 전체가 뭐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강벨트하고 과천하고 분당하고 이런 지역들만 지금 반짝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큰 관심을 받지 않고 있는데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인천을 바라볼 때 이제 제가 투자의 키포인트를 찝어드린다면 첫 번째는 택지지구, 두 번째는 지하철. 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찍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천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나쁘게 보지 않은 이유가 일단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울은 인구가 줄어요. 경기도와 인천은 인구가 늡니다. 인천이 300만이 넘었거든요. 이제 조만간에 부산 따라잡습니다. 2대 도시가 됩니다. 서울 전국에서 서울 다음에 2대 도시가 인천입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물론 인천 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심하다겠으나 이 출산율 감소 시대에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물론 수도권 전체를 본다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요. 서울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데 서울의 집값과 전세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제 등 떠밀려 오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주택 수요란 말입니다. 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입주 물량 살펴보게 되면 입주 물량이 올해까지는 좀 많아요. 인천이 2023년까지 입주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2022년, 2023년에 인천이 입주 물량이 좀 많았는데 입주 물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 2025년, 6년 이후부터는 인천 또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미분양을 보게 되면 미분양이 좀 지금은 좀 많긴 해요. 미분양이 지금 한 9월 기준으로 3,408호 정도, 8가구 정도, 3,400 정도 되는데 지금은 좀 많긴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더 많았던 적도 많았고 저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인천이 2026년 이후에는 저는 좀 개선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앞서서 제가 포인트 2개 말씀드렸잖아요. 택지지구와 지하철. 네. 인천에 택지지구가 뭐 있을까요? 어디가 있나요? 일단 송도. 아, 네. 국제도시, 송도 택지지구죠. 택지지구란 거는 계획도시를 말합니다. 네. 정부가 나서서 이제 선을 끊고 우리 민간한테 맡기면 만약에 저한테 맡기면 제가 땅 사가지고 아파트 하나 지어버리잖아요. 난개발이 되잖아요. 난개발 중에 가장 아쉬웠던 지역이 저는 특정 지역을 말하면 죄송하지만 용인에 가면 이렇게 수지, 성복동, 상현동 이런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신도시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난개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만 가면 너무 아쉬워. 용인 수지가 너무 좋은 땅인데 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저는 김영삼 진짜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택지개발지구에서 신도시로 개발했어야 되는데 택지개발 안 하고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막 성수대기도 무너지고 1기 신도시가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해서 공급 물량도 많고 모래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개발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부 장관이 개발 얘기했다가 재떨이로 맞았다는 그 일화도 네. 있을 정도로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개발을 싫어해가지고 신도시 개발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1기 신도시만 하고 그냥 유지 관리만 했고 비어있는 땅은 그냥 난개발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버렸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좋은 땅이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보면 사실 좀 아파트는 많은데 좀 답답하거든요. 체계적 개발, 공원과 학교와 편의시설을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점이 아쉽고 송도는 택지 개발했죠. 인천에서 3개, 송도, 국제도시 있잖아요. 청라, 네. 영종 이 3개의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인천은. 그리고 최근에 금단 신도시. 네. 저는 금단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금단이 뭐 입주 물량도 좀 많았어요. 인천이 지금 미분양도 좀 많고 입주 물량이 많았던 거는 금단 신도시 영향이 저는 좀 크다고 보는데 금단 신도시에 있고 루원시티도 있는데 금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도시입니다. 택지지구 중에서 규모가 큰 곳을 우리는 신도시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주는데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신도시는 네. 그냥 애칭이에요. 공식 명칭은 공공택지지구인데 어떻게 됐든지 금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물론 지금 또 이제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이미 완성이 됐고 인천 지하철 뭐 연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아서 가격대가 뭐 전용 8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뭐 7, 8억씩 이렇게 하고 네. 하는데 지금 막 개발되는 구역들이 있어요. 뭐 이번에도 분양 푸르지오 더 파크인가 뭐 분양 하나 했는데 그 위에 이편한 세상 뭐 비슷한가? 뭐 거기도 작년인가요? 분양을 하고 했는데 지금 좀 횡합니다. 주변에. 횡한데 미래 가치를 보라고. 택지지구는 시간이 지나면 한 5년 지나면 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자면 저는 택지지구가 살기 좋다. 서울을 제외하면 나중에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인구가 감소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자리와 네. 역세권
그리고 주거 편의성, 주거 인프라거든요. 주거 인프라가 택지지구입니다. 택지지구보다 살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강남도 따지고 보면 택지지구예요. 영동 개발해서 택지 네. 새롭게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광화문 쪽보다는 좀 체계적인 개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송도, 청라, 영종과 금단 또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있죠. 이런 지역들은 놓쳐서는 안 된 지역입니다. 금단 신도시도 최근에 분양하는 거 보면 분양가가 5억대, 전용 84가 5억 몇천씩 뭐 이렇게 나오는데 6억도 나오는데 건축비 생각해 보면 6억 정도 나와도요. 뭐라 그럴까? 이제 5억 이하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5억 이하. 물론 뭐 저기 완전 저 북쪽 임진강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 분양하던데 거기가 분양가가 4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4억 5천이 마지노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건축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땅값이 저렴해도 4억 5천이 마지노선이고요. 기본 5억 다 넘어갑니다. 5억 다 넘어가기 때문에 택지지구에 지하철이 연결이 되는 금단 신도시도 인천 지하철 연장되거든요. 연장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저는 6억대 정도라도 충분히 괜찮다. 앞으로 인프라가 갖춰지면 뭐 8억 이상 충분히 뭐 10억 이상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다라고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적어도 8억까지는 저는 인프라가 갖춰지면 충분히 가겠다라는 생각이고 송도 보더라도 송도도 아직 전고점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송도 살기 너무 좋잖아요. 네. 송도의 유일한 단점은 서울 가기 어렵다. 가보면 실제로 지하철 타보면 죽습니다. 진짜 저도 한 번씩 임장하러 가는데 가는 거는 좋은데 근데 여기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이 광역버스도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자주 안 오는 것 같고 지하철을 타도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게 GTX-B가 이제 2030년 되면 개통이 되잖아요. 인천대 있고요. 저는 좀 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GTX 개통되면 상당 부분 이 단점이 극복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도 안에서만 본다면 살기 너무나 좋은 신도시인데 송도도 지금 전용 84 같은 경우에 이제 공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109가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교육 환경도 좋고 네. 근데 이제 입주 연도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는데 일단 109가 원래 랜드마크였고 최근에는 이제 309가 좀 뜨죠. 309가 109보다는 좀 새 아파트에 GTX 인천대 입구역이 이제 309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공원도 있고 해서 309가 지금 뜨는 핫 플레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109, 309 좋고 609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울의 강남 쪽에 비하면 아직 뭐 신고가가 나오지도 않았고 고점 대비 제가 볼 때는 한 80%, 9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109에서도 보니까 한 8억대 정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송도처럼 살기 좋은데 강남 가기 좀 불편한 거 빼고는 8억대의 전용 84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건 요즘 건축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저는 괜찮겠다라는 입장이고 뭐 청라도 괜찮고요. 영종은 이제 다리를 좀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상하게 힘을 못 받긴 한데 사실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공항철도 같은 것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데 또 쾌적하게 또 서울 자주 나올 일이 없는 분들 또 직장이 그쪽에 있는 분들은 뭐 영종도 괜찮고요.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저는 금단하고 인천 계양 3기 신도시잖아요. 인천 네. 계양. 그래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천 계양 신도시 본청약 물량 나오면 이번에도 경쟁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분들 뭘 기다리고 있지? 이거보다 더 좋은 물량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천 계양 신도시의 분양 물량이 나오면 금단도 마찬가지고요. 하세요. 금단과 인천 계양의 신도시 물량 나오면 이거 안 하면 후회합니다. 나중에 뭐 할 건데요.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도대체. 그래서 청약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30대들. 하십시오. 인천 계양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인천에 앞으로 신도시 또 뭐 개발하려고. 이거보다 더 좋은 신도시 안 나오니까 입지도 좋고요. GTX-D도 인천 계양 지나간단 말입니다. 제가 앞서서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택지지구와 지하철, 네. GTX 연결돼요. 송도도 연결되지만 인천 계양, 뭐 부천 대장 또 붙어 있긴 합니다. 이런 지역들 눈여겨 봐야 된다. 그래서 가점 점수가 낮더라도 추천 물량이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분양하게 되면 택지지구 6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는 인천 거주자한테 50%, 서울 경기 50%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인천 거주자들 무주택자들은 일단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하니까 인천 계양은 저는 놓치지 마셔라. 더 이상 자꾸 서울에 뭐 로또 뭐 10억 로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뭐 그런 거
되냐고요. 뭐 서울 거주자들이 대상이고 설사 수도권한테 뭐 줍줍 같은 게 풀리더라도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거 제발 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그림의 떡, 나무의 떡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 가장 좋은 떡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셔라. 인천 계양은 절대 놓치지 마셔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구축 아파트 중에서 네. 본다면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지하철 라인을 좀 타고 가야 되고 이왕 구축이라면 좀 오래돼서 그래도 뭐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여력 네. 아까 제가 내재 가치라고 했잖아요. 용적률이 좀 낮고 대지 지분이 많은 그런 아파트들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하철 그 수인 분당선 쪽 지나가고 인천 지하철 있는 그 역이 있습니다. 그 무슨 역이냐면 원인제역하고 신연수역 주변에 가면 그 뭐 무슨 아파트들 좀 있어요. 네. 많이 몰려 있는데 오래되고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 단지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이나 지하철 7호선 연장이 되는 굴포천역 보면 뭐 부계 주공인가 뭐 이런 단지들 몇 개 있거든요. 네. 역세권에 택지지구 잘 갖춰져 있고 용적률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가격을 봐도 물론 뭐 저렴하다라는 말을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고 지하철 7호선 타면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관심 돌리면 저 인천인데요. 아니, 무슨 상관이냐고. 진짜 자금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인천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였으면 더 높겠죠 가격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인천인데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인천이면 어떻고 우리는 지하철역이 있고 개발 가능성이 있고 주거 인프라가 좋고 택지지구거나 이런 곳들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곳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천이라는 선입견은 제발 좀 이제 좀 버리시고 인천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또 뭐 만수주공 이런 데도 용적률이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올해 구축 아파트로 가려면 용적률이 좀 낮은 내재 가치가 좋은 아파트 위주로 역세권이 있는 아파트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싸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네. 한 10년 후에 이 택지 뭐 개발이 완료되고 또 GTX가 개통되고 그러면은 올라간다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니까. 네. GTX 개통되는데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송도 집값 무조건 올라가고요. 진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또 인천이 이제 물량이 많아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물량 나오지 않고요. 금단 신도시도 최근에 분양하는 물량들은 지금 이제 4단계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좀 어수선해요. 가보면 어수선한데 5년 10년 지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신도시 생각해 보면 2기 신도시만 하더라고요. 네. 가보면 살기 좋잖아요. 앞으로는요, 이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20년이 지나면 인구 감소 시대에 살아남는 곳은 역세권과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 일자리가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신규 택지지구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금단 신도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잖아요. 인천 계양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인천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도권 지역들 중에서도 택지지구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저는 뭐 지금 투자해가지고 막 1년 안에 답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내에 팔면 양도세율 70% 폭탄 맞아 죽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7년 정도는 보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택지지구의 역세권 택지지구는 절대 후회하실 일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투자는 사실은 투자하는 우리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언제 사야 돼? 어디 사야 돼? 지금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다? 마지막까지 가는 거다. 앞서서 제가 30년 전에 뭐 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30년 전에 엔비디아 사도 지금까지 못 갑니다. 삼성전자 샀으면 30년 보유할 수 있을까요? 2배 오르면 다 팝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매도할 때 그러니까 버티는 거와 매도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로키 영화 잠깐 얘기를 했지만 버텨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요. 버틸려면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타이밍이 놓치더라도요. 설사 끝물을 잡더라도 잘 버티면 그 끝물에 잡은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죠. 네. 10년 전에 그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줍니다. 적어도 아파트, 택지지구의 아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한 다음에 너무 100% 완벽한 타이밍과 100% 완벽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사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고 자금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자금에 맞춰서 사시고 내가 최대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버텼을 때 영원히 가기보다는 또 때가 되면 팔고 갈아타기 전략. 네. 부동산이란 거는 이 사람 움직이거든요. 생물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또 팔고 갈아타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